얘, 너는 이 집의 맏며느리라는 게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넌 네 시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갑작스레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이가 없어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차분하게 조곤조곤 설명해도 어머님한테는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지만 그냥 말뿐인 거였죠. 어머님은 처음부터 원하는 답이 있었고 그것만이 정답인 거였어요. 제 생각이나 의견은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우겨대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이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제일 불쌍한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저. 진짜 이런 개벽다구 같은 집안에 시집 온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개벽다구? 너 미쳤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개벽다구?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입을 벌린 채 그대로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야, 나 진짜 세상에 어디서 감히 이런 막말을. 며느리라는 게 어떻게 시어머니 옆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세상에 내가 저런 천박한 것한테 내 아들을. 한 손으로 소파를 짚고 휘청거리던 시어머니는 마치 당장 쓰러질 듯한 기세로 비틀거렸습니다. 물론 진짜 쓰러질 리는 없고 오버스러운 연기라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하지만 놀란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입에서 개벽다구 같은 집안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찾아온 그날, 남편은 일찍 출근을 했고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곧장 집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간만에 조용한 집안에서 커피나 한잔 마시며 쉬어보자 했던 하루. 그날은 모처럼 연차를 낸 날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저에게 연차란 말 그대로 달콤한 휴일이었는데 어머님의 방문으로 그 꿈같은 연차를 통째로 날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서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한 날이라서 나 좀 늦을 수도 있어. 당신은 오늘 쉬는 날이지? 연차 냈잖아. 부럽다, 부러워. 그래, 당신 요새 바빠서 힘들었잖아. 오랜만에 쉬면 되겠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동안 밀린 드라마나 보면서. 여보, 점심에 어머님 오신다고 했다니까? 맞다. 엄마 온다 그랬지? 너무 오래 계시진 않겠지. 글쎄. 일주일 전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어머님이었습니다. 너 퇴근했니? 네, 어머님.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에요. 그래. 바쁘구나. 근데 말이야, 너 다음 주에 시간 되는 날 없니? 내가 너를 좀 봐야겠는데. 너희들 집에 온 지도 한참 되지 않았니? 정말 맨날 그렇게 바쁜 거야? 그러게요. 저도 그런데 남편도 바빠가지고. 그래, 아범도 그러더라. 아범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오고 자시고 할 거 없고 내가 너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 다음 주에 시간 어떠니? 다음 주요? 회사 일정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건데 무슨 일정이 그리 바쁘다고. 내가 너 있는 쪽으로 간다니까. 시엠이랑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런 건 아닌데요. 요즘 일이 좀 몰려서요. 그래,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에휴,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석호가 결혼도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너도 알지? 네, 알죠, 어머님. 그래, 근데 이제 그 꼴 보는 것도 이제 끝이다, 끝. 안 그러니? 석호 장가만 가봐라. 나는 둘째 치고 너희들 마음도 놓일 거잖니.
그래서 내가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 큰며느리랑 의논을 좀 하려고 그러지. 그 말에 왜 그런 걸 나랑 상의하지 그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저 그러면 사실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하루 연차를 내놓긴 했거든요. 아침에 지윤이 어린이집 등원만 시키고 나면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러면 그날 점심 어떠니? 같이 밥 먹자. 네, 그럼 그날 뵐게요. 오냐, 그래. 너무 늦지 않게 보자. 그러면 어디에서 보는 게 좋겠니? 연차를 냈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면 되니?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점심이다. 알겠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처럼의 연차가 무색하게도 시어머니 데이가 될 거였거든요. 평소에도 도련님을 끼고 돌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도련님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보다. 이야기나 들어드리자 생각을 했었지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폭탄 선언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평소엔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고 지윤이를 등원시키느라 거실 정리도 대충 넘어갔지만 그날은 연차를 낸 날이었고 어머님이 집으로 오시기로 했으니까요. 미역국과 소불고기, 잡채, 나물 몇 가지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준비하느라 오전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 어머님은 전화를 끊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괜히 밖에서 번잡한 식당 가는 것보다 너희 집이 낫겠다. 그치? 네가 집에 있다니까 내가 그냥 집으로 갈게. 그 말은 곧 제가 점심상을 차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냥 식당에서 드시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굳이 오시겠다고 하는 걸 마다할 수도 없었어요. 지은애미 네가 지은 밥 먹은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다.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가 차려준 밥이 먹고 싶네. 얄밉다 싶으면서도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고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오전 내내 음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도착한다고 말씀하신 시간보다 거의 1시간이나 일찍 온 거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직 점심 준비 다 못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야, 내가 좀 일찍 왔잖니. 어머나,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냐? 아휴, 너도 참. 그냥 간단히 차려도 되는데 뭘 이렇게 했니?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조금 차렸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거실에 들어서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을 둘러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부엌에서 국을 데우는 제 뒤통수를 보며 중얼거리듯 말하셨어요. 집을 참 깔끔하게 잘 해놨네. 분위기도 좋고. 이젠 지은이가 커가지고 너도 살림이 한결 여유가 있어졌겠다. 그렇지? 애 어린이집 다니잖니. 네, 평소에는 등원시키고 바로 출근하는데 오늘이 좀 여유로운 거죠. 곧장 식탁으로 향한 어머님은 점심상을 보고 연신 감탄을 하셨습니다. 어머, 잡채도 했어? 소불고기는 또 왜 이렇게 부드럽게 했니? 간이 딱 맞다. 지은애미가 음식 솜씨 있는 건 알아줘야지. 그치? 근데 지은애미야, 우리 석호는 이런 밥 먹어본 적도 없잖니. 불쌍하게 맨 지 엄마가 차린 밥만 먹고 마누라가 차린 밥을 먹어야 하는 나이에. 그치? 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국 식기 전에 먼저 떠드릴게요. 어머님은 밥을 한 숟갈을 드시더니 저를 흘끗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사람이 말이야, 인복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도 옆에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석훈이는 참 장가를 잘 갔어. 너 같은 짝을 만났잖니?
근데 뭐 이제 석호도 엄마 밥 먹는 날 머지 않았지 뭐. 아휴, 그놈 자식이 평생 나랑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만 그래도 다 짝이 있나 봐. 그 말에 또 도련님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밥을 뜨며 말했어요. 그렇죠. 짝을 만났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식사 내내 어머님은 밥숟가락을 뜨면서도 계속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듯 뜸을 들이는 말투로 자꾸 이야기를 돌리셨어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유, 괜한 얘기인가 싶어서 밥 먹는데 말하면 혹시 체할까 봐. 그러면 식사 먼저 천천히 하세요. 그래, 너 이거 차리느라 고생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식사를 마치고 싱크대 정리를 대충 마친 뒤 어머님께 과일과 커피를 내어드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과일 접시와 머그잔을 올려두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복숭아 한 조각을 포크로 찍으며 제 얼굴을 훔쳐보셨어요. 무언가 말을 꺼내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복숭아는 참 오랜만이다. 그나저나 지윤이 어린이집 마치면 금방 오지? 네, 보통 3시 반쯤에 하원 도우미 이모님이 데리고 오셔서 아직 시간 좀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그래, 다행이구나. 저기, 얘 지윤애미야. 있잖니, 석호 말이다. 너희 시동생. 걔도 이제 30이 훌쩍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는 없잖니.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몰라. 근데 어쩜 다행스럽게도 석호 짝이 나타나서. 그러게요. 4살 어린 아가씨라면서요. 그러니까 궁합도 안 보는 4살이니 그냥 딱 좋지 뭐. 근데 말이다. 에휴, 그 아가씨가 딱히 모아둔 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30 되기 전에 시집은 가고 싶나 봐. 석호도 그 아가씨도 딱 결혼을 해야 하는 때인 거지. 그러게요.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치? 준비를 이제 해야겠지? 근데 지은애미야, 이걸 정말 어쩌면 좋니? 석호 장가 간다는데 내가 뭘 좀 보태주고 싶은데 보태줘야 하는데 세상에나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내가 요새 이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잔다. 아휴. 그러시겠어요, 어머님. 걱정 많으시겠어요. 어머님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 노릇은 해야 하지 않겠니? 결혼식이고 뭐고 그런 건 좀 간소하게 하더라도 신혼집은 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다들 대출 받으니까요. 전세든 월세든 형편에 맞춰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차차 갚아 나가는 거죠. 도련님도 예산 안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제 말에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표정엔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듯한 망설임이 어려 있었어요. 그렇지. 네 말이 맞아. 마음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사돈댁 볼 면도 서고 또 걔네가 애기 낳을 생각도 하고 그러겠지.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어디서 마련이 될는지. 어머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요.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집 말이다. 이 집 팔 생각 없니?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터무니없어서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침착하게 다시 여쭸어요. 네? 지금 저희 집을요? 이 집을 팔라고요? 그래.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부동산도 들렀다. 지금 시세 알아봤는데 너희 아파트 입지도 좋고 평수도 괜찮고 뭐 말할 것도 없더라. 게다가 이 단지에서 너희 동이 비싸게 팔린다면서? 조망권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그러던데. 너희 솔직히 이 집 팔면 시세 차익이 꽤 되잖니. 분양가보다 올라도 한참 올랐는데. 아휴, 진짜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부동산만한 게 없다니깐. 어머님, 지금 집값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너희가 엄청 버는 거지. 아무튼 집값 오를 때 얼른 팔아치우고 니네는 이사하고. 얘, 너희 꼭 이 동네 살아야 하니? 다른 곳으로 빠지면 여기보다 더 넓은 평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윤이도 점점 크는데 집이 좀 넓어야 하지 않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석호 결혼식 하는 거랑 신혼집 구하는 거에 보태주는 거지.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빌라 전세는 불안하고 뭐 수도권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니? 저는 눈을 깜빡이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와 표정은 진지했고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예, 지은애미야. 내가 이 말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냐? 나라고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겠니? 그래도 말이 나왔을 때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건 네 집이잖니. 너희 친정에서 해준 거. 참 사돈 어른이 해안이 있으시지. 어떻게 이런 집을 떡하니 사주셔가지고. 너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도 다 알아봤다니까. 어머님, 저희 집은요. 알지, 알아. 애 키우는데도 좋고 회사 다니기도 좋고 딱 좋은 위치인 거. 근데 있잖니,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석호는 진짜 평생 장가 못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잘 준비시켜서 장가 보내야 해. 아니, 그걸 왜... 너도 지윤이 키우니까 알잖니. 요즘 세상에 집 없이 어떻게 사니? 집이 있어야 애도 낳고 그런다더라. 주거가 불안정하면 그냥 다 힘들대. 가족이라는 게 뭔데?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는데 그 손길은 부드럽다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어요. 내가 뭐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니. 그냥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친정에서 받은 거잖아. 너도 친정 덕 좀 봤으면 이제는 내놓을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 정말 말문이 막히는 것, 아니 할 말을 잃었다고 할까요? 끊어지려고 하는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들면서 제가 들은 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고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도련님 결혼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물론 너랑 아범이 좀 불편하겠지. 근데 그건 잠깐이야. 대신 석호는 평생의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잖니. 그걸 생각하면 그깟 불편쯤이야. 너희들 장기적으로 생각해봐라. 석호가 만약 이번에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산다고 해봐. 그럼 내가 뭐 언제까지 사니? 1000년, 만년 살아? 아니잖아. 나 떠나고 나면 석호가 어디다가 기대고 어디에 의지하려 하겠어. 바로 지 형이랑 형수지. 너 그때 가면 정말 답도 없을지 몰라.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미래를 생각하고 너희도 나중에 편하라고 이러는 거야. 이 시애미의 깊은 뜻을 이제 알겠지?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은 뒤 마음속으로 천천히 열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참자. 감정이 올라왔지만 말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조금... 저희 형편이 갑자기 집을 팔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요.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더 지켜보려는 생각이 있고요. 당장 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셨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이 딱 팔기 좋은 타이밍인데. 그 돈이면 여유도 좀 생기고 석호도 도와주고 일석이조 아니니? 그게요, 어머님. 그 집은 아시다시피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앞날을 위해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근데 그걸 팔아서 도련님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는 건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제야 변했습니다. 그전까진 다소 조심스럽고 부탁하는 듯했던 태도였지만 눈매가 단단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못 내놓겠다는 거니? 아주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너희는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니? 너희만 집 있고 너희만 잘 살면 그만이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당장 이사할 여건이 안 되고. 넌 맏며느리잖아. 맏며느리가 집안에 이런 큰일 있을 때 나서야지. 네가 아니면 누가 해? 넌 너희 시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30 훌쩍 넘어 장가도 못 간 그 애가 안쓰럽지도 않아? 어머님, 저희 사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희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직장도 있어서 이 동네를 떠나는 건...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너만 힘들어? 너만 애 키우니? 석호는 지금 얼마나 외롭고 초조하겠니? 결혼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이야. 가족이면 도와야지. 이럴 때 도와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아오던 게 한순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말끝마다 가족을 들먹이며 희생을 강요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이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지금 제일 불쌍한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저! 진짜 이런 개벽다구 같은 집안에 시집 온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악다구니를 써버렸고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더니 뒷목을 잡으며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개벽다구?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개벽다구? 너 미쳤니? 네, 미쳤어요. 제가 미쳤죠.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도련님이고 하나같이 다 등에 빨대 꽂을 생각만 하고 있고 결혼할 때 어머님 해주신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다 저희 돈으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어머님께 도리를 안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어머님 용돈 드리는 거, 도와드린 거 그거 다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된 거 아시죠? 근데 뭐요? 집을 팔아서 도련님 장가를 보내라고요? 이런 소리를 듣는데 미치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어휴, 그래, 너 잘났다. 네 잘났고 아주 네 부모가 찐이고 잘나셨어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며느리라는 게 저렇게 싹 바가지가 없어가지고 아유, 내 팔자야.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시동생 장가를 보내라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들으시면 그야말로 뒷목 잡고 쓰러질 이야기였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결혼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을까요? 결혼 전 연애를 하던 때에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4살 어린 남동생이 있다고요. 당시 저는 어머님 혼자 계신 집의 장남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가 이렇게까지 휘둘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면서 몇 번 집에도 놀러 갔고 자연스럽게 시동생을 몇 차례 마주쳤었거든요. 당시 시동생은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을 보면 눈을 피하지도 않고 인사도 잘했었고요. 형수님 되실 분이시죠? 라며 어설프게 웃던 모습. 겉으로 보기엔 그저 형 말 잘 듣는 순한 동생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시동생에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술이었어요. 시동생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고 순한 편이었지만 술만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말투도 거칠어졌고 상황과 상관없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처음엔 그저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술에 취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됐고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시동생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아유, 석호가 어제 술을 좀 과하게 마셨나 봐. 석훈이한테 얘기 좀 해서 석호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네가 말 좀 해줄래? 석훈이가 네 말은 잘 듣잖니.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꼭 저한테 말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힐 테니까요. 술만 마시면 과격하게 변하는 시동생.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시동생이 어쩌다 한번 술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시동생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출근을 안 하거나 상사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다는 얘기를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거든요. 회사와의 갈등, 결국에는 짐을 싸서 나오기 일쑤였고 그렇게 옮겨 다닌 직장만 40군데, 그 정도는 훌쩍 넘었을 겁니다. 사실 정식으로 다닌 직장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사회생활 초반에는 회사를 다녔다고는 하는데 몇 번 쫓겨나고 난 뒤 나중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이삿짐 센터, 택배 상하차, 공사장 보조. 정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오래 버티질 못했어요. 한두 달이라면 또 술 마시고 사고치고 그러다 잘리고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도저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실 생각해보니 그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변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쯤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전화를 거셨거든요. 마침 주말이라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왜요? 평소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받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진짜? 와, 그럼 이제 석호 출근하는 거야? 회사는 어디래? 통화를 마친 남편이 싱글벙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석호 드디어 정식으로 취직했대. 중소기업인데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대 보험까지 다 되는 곳이래. 진짜? 어머, 이게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직장이야? 정말 잘 됐다. 엄마도 울먹이더라. 이젠 정신 차린 것 같다고. 그땐 저도 솔직히 기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가족 모두가 기다려온 변화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도련님의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예전처럼 술 마시고 사고를 친 뒤 해고당했다는 말은 없었고 오히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가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호가 진짜 달라졌어. 요즘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무 다행이네요, 어머님. 너무 잘 됐어요. 정말이지 이 변화가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남편도 동생을 대견해 했고 자주 전화를 걸어 응원도 해주었어요. 요즘 통화하면 목소리부터 다르더라고. 예전처럼 투덜거리지도 않고 계획도 세우더라니까. 이번엔 진짜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보, 석호가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대. 회사에서 만났는데 꽤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잘 됐네. 자기도 이번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더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 며칠 뒤 시어머니는 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석호 여자친구 생긴 거 들었지? 나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쩜 그렇게 참해 보이는지 몰라. 참 마음에 드는 거 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은 그 여자를 가족 앞에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작은 중식당에서 4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날, 저는 그 여자의 첫인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듯 했지만 시동생의 말에는 맞장구를 잘 치며 시동생을 추켜 세우는 모습. 살짝 백치미가 느껴지는 맹한 스타일 같았지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의외로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자 문득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는 서방님의 진짜 모습을 알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겠지? 서방님의 과거, 알코올 중독 문제와 잦은 해고, 술 마시면 나오는 난폭한 행동과 폭언, 망나니 같은 모습.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결혼을 결심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고민했어요. 얘기해야 할까? 말 안 하면 그 여자 인생 망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상한 낌새가 하나둘씩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저축을 많이 못했어요.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있어서요. 결혼하려면 남자 쪽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동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준비할 거야. 집도 내가 알아보고 있고.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오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오빠는 사람이 믿음이 가요. 그때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단순히 맹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말을 돌려 하지 않았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시동생은 남편과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형수님, 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조급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로 끝일 수도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동생의 간절함에 그 여자는 더더욱 결혼을 몰아붙이는 듯 했어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 돈, 책임, 준비라는 단어를 정확히 집어 말하는 여자. 시동생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채 원하는 걸 다 얻으려는 그 여자는 사실 무서운 여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찾아와 집을 팔라는 얼토당토 않는 무리수를 두는지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시동생과 결혼하려는 그 여자가 시동생이 해오는 집이나 결혼식에 대해 요만큼도 물러설 구석을 보이지 않으니 시동생도 어머님도 안달이 난 게 아닐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석호가 요즘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너는 몰라. 집 안 사주면 결혼 비용 안 보태주면 나쁜 생각까지 한다고. 장가 못 가면 그냥 확 다 끝나버리겠다고. 아들 죽는 걸 보고 싶냐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런단 말이다. 내가 그 말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니? 딩동댕.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동생의 협박과 그 감정적 압박에 몰려 이성을 잃은 상태인 시어머니. 그야말로 환장의 콜라보였죠. 어머님, 도련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걸 저희 집 팔아서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도련님이 정신 차려야죠. 아들이라고 가족이라고 다 받아주고 들어줘야 해요? 그래도 지혜비 일찍 떠나고 내가 키운 자식인데 걘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야. 석훈이는 그래도 멀쩡하게 사는데 걔는 그러지를 못하잖니. 걔 어렸을 때도 항상 그랬어. 나나 석훈이가 돌보질 않으면 안 되는 애였다고. 그런 놈이 나한테 울면서 매달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뿌리치니? 그건 어머님도 잘못하신 거예요. 도련님을 그렇게 키운 거 어머님의 몫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야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챙기며 말하셨습니다. 됐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네. 너는 결국 너만 생각하는 애였어. 그래, 잘 살아라. 네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가세요. 대화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대로 집을 떠나셨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던 저는 천천히 등을 돌려 벽에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는 사람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이제는 시동생까지. 친정에서 받은 집이라 더더욱 소중하고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그 집을 이렇게 쉽게 팔라고 하다뇨.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는데 시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모습. 2달 다니던 편의점 알바를 때려치우고 시어머니에게 욕을 퍼붓던 모습. 그런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돈 없으면 죽겠다고? 그런 인간한테 내가 가진 걸 내줘야 한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절대 그럴 수 없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한 뒤에는 또 어떤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려 들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생활비? 교육비를 보태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애가 생기면 차도 바꿔야 한다고 하겠지? 차 살 때도 돈을 보태달라고 할 것 같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다시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인간을 낳고 금이야 오기야 감싸는 시어머니. 이 집안은 도대체... 그 순간 문득 또렷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 더 이상 그들의 희망사항을 들어줄 여유도 책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지윤이 재우고 이야기 좀 해. 남편은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눈빛에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식탁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좀 이따 이야기하자니깐. 아니야, 뭔지 말해봐. 당신 표정 보니까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엄마가 집에 온 거랑 상관 있는 거야? 맞아. 집에 오셨고 어머님이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지.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이야기부터 시동생의 결혼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을 팔아 시동생의 결혼을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요구까지요. 처음에 남편은 그냥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끝마치고 나자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도 석호가 걱정되니까 그랬던 거겠지. 자식이 결혼 못하면 나쁜 생각까지 한다는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 여보, 지금 진심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당신 마음은 이해해. 근데 엄마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주면 안 돼? 그리고 석호도 불쌍하잖아. 평생 그렇게 혼자 살 수도 없고 이번에 결혼 못하면 진짜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집 팔아서 도련님 결혼을 도와주자고? 그게 맞다고?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도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어요.
여보, 그게 정말 당신 생각이라면 그래, 어쩌면 다행이다. 당신이 숨기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당신 생각 그대로 말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결심이 섰거든. 무슨 결심이 섰다는 거야? 나 이혼할 거야.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며 저를 바라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이혼하겠다고? 이혼하자고? 너 진심이야?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지. 더는 감당 못하겠어. 당신 어머니나 동생 그리고 당신도 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네? 내가 너무 바보였지.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려고 했던 내가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했던 내가 한심하네. 근데 고마워. 덕분에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잠깐,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지윤이 생각 안 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요? 아니야.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 당신이 당신 엄마 말만 듣고 당신 동생한테 끌려다니는 거 보면서도 참았거든? 근데 이제는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지금이라도 바꿀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진짜야. 아니야. 늦었어.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고. 남편은 당황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내 두 눈이 촉촉히 젖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그 순간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뜨자 허겁지겁 통화 버튼을 눌렀고 울먹거리며 조금 전 대화 내용을 미주알고주알 다 털어놓았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마마보이였어요. 여보, 엄마야.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말했어. 엄마 지금 오네? 남편이 스피커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애미야.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잘못했다. 니네 가정을 흔들 생각은 없었어.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됐어요. 이제 늦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 당시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지만 사실 그 후 며칠을 고민했어요. 막연히 끝내겠다고 결심한 것이지 그 이후의 삶이 선명하게 그려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만 진짜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죠?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팔려고요. 전화를 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건 그만큼 무게가 따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집이었어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제 단독 명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땐 네 이름으로 된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현실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며칠 뒤 저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는 입지가 좋았고 학군도 좋다 보니 매수 희망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오른 시세 덕분에 집을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꽤 많은 차익이 생겼습니다. 요즘 집 내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점 찍고 떨어질까봐 걱정하시거든요. 지금이 딱 매도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서둘러 정리하고 싶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그 집에서의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지윤이가 태어난 집.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에 남은 것은 그 집에서 받은 모욕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결정에 말을 아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지윤이는 앞으로 나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 지윤이 아빠긴 하니까.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과 저는 혼인기간이 10년도 되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 있어 실질적으로 남편이 기여한 바도 없었습니다. 집은 제 단독 명의였고 친정에서 해준 재산이었기에 분할 의무도 없었죠. 재산 분할은 따로 진행하실 게 없습니다.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만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싶어요. 지윤이는 제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 알겠어. 양육비를 매달 주셔야 하고요. 네.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로비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음은 허전하기보다 후련했고요. 집을 팔고 난 뒤 저는 지윤이와 함께 살 집을 구했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함께 살지 않는 걸 낯설게 생각했지만 조금씩 적응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엄마들 모임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예전 이웃과 마주쳤거든요.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 엄마, 잘 지내죠? 네, 지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참, 그쪽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요? 그 지윤 아빠 동생이라는 사람 결국 결혼이 깨졌다더라고요. 뭐 집 마련도 못했고 결혼식장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여자 쪽에서 파토를 냈다네요. 아, 그래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하지 못한 소식은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 기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겠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액수가 터무니없었는지 그 여자가 아예 결혼 취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렇군요. 시어머니도 꽤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런 게 괜히 멀쩡한 큰아들네 가정까지 흔들었다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는. 어머, 혹시 불편해요? 아휴, 내가 너무 지훈 엄마 생각을 안 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동생은 결혼 파토 이후 역대급으로 술을 마시며 깽판을 부렸고 경찰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일로 꽤 곤욕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시어머니의 행동, 며느리의 집을 팔라고 했던 말이며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꽤 회자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남편이 아직도 가족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랑 동생이 불쌍하다고 하더라. 아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았지 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 결국 그렇게 됐지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지윤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꾸준히 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 안에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서 아쉬움도 느껴졌어요.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빨리 빠져나왔다면 하는 아쉬움. 하지만 현재 누리는 일상, 이 평화는 그런 아쉬움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삶. 그게 제가 얻어낸 가장 소중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